30년 키워준 게 뭐가 대단해요? 그걸로 평생 은혜 갚으며 살라고요? 이모가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이제 끝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겨울 한복판, 눈발이 날리는 한적한 교회 도로. 정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은 어디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척하며 허공을 더듬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일그러진 얼굴을, 그 눈빛에 담긴 차가운 계산을. 솔직히 말할게요, 이모. 도윤이 차에서 내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30년 키워준 값이 고작 8천만 원짜리 헛집이에요? 재개발도 입주권도 없는 쓰레기 같은 집. 이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도윤아, 무슨 소리니?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솔직히 이모 모시는 것도 이제 지겹거든요. 밥 차려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그게 다 뭐하러 한 거예요? 몇 억 받으려고 했는데 고작 이거?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도윤아, 날 여기 두고 가는 거 아니지?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 여기서 알아서 하세요. 눈도 안 보이는데 뭘 하시겠어요? 그냥 여기 있으세요. 도윤이 차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제발, 나 여기 혼자 두고 가지 마. 정희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절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버린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얀 눈발 속에 홀로 남겨진 정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차를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버려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걸. 정희의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먼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야, 됐어. 증거 다 확보했어. 이제 시작이야. 평생 조카를 친아들처럼 키운 정희는 조카 부부에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정희가 준비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30년 헌신의 대가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모, 저 대학 붙었어요. 이모, 저 취직했어요. 이모, 결혼 축하해주세요. 삶이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키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수없이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친엄마처럼 헌신했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언제나 벽처럼 느껴지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윤정희는 평생 시장 반찬 장사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특히 젓갈 장사가 그녀의 전문이었죠.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조카 도윤을 떠맡은 게 40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마저 잃은 그녀에게 도윤은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장 한복판, 작은 가게 앞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골라 정성스럽게 젓갈을 담그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팔이 아프도록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고 비린내가 옷에 배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도윤의 학원비를 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군대 갈 때는 매주 면회를 갔고 전역할 때는 새 정장을 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었고 면접 날이면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함없이 이모였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끝내 들을 수 없었죠. 정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신은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누워 있을 때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도윤이 30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소형 건설사의 영업팀 과장이 된 그는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 이름은 서미란.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똑 부러진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결혼식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카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방문이 2달에 한 번이 되었고 그마저도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정희를 대할 때마다 묘하게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 자기 생활이 우선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다시 시장으로, 가게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밥상은 언제나 초라했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가끔 도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놓고는 혼자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친구 박춘자가 가끔 들러 수다를 떨어주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자 친구인 춘자는 정희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춘자의 말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도윤이는 다를 거라고, 자신이 키운 아이는 분명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60을 훌쩍 넘겨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한결같이 시장 바닥에서 일했고 조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점점 멀어지는 관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거대한 배신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명절이 되면 정희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식혜까지. 냉장고가 가득 찰 정도로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도윤 부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습니다. 이모, 저희 처가에도 들러야 해서요. 다음에 천천히 먹을게요. 미란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애써 웃으며 음식을 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미란의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지도 않았고 정희의 안부를 자세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밥을 먹고 서둘러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모, 건강 챙기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치우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정희는 묵묵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또다시 긴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도윤에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먼저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바쁜데 방해하는 것 같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조카 잘 지내? 결혼하고 나서 자주 와?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지.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춘자가 정희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하지만 춘자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희는 도윤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를 목격했습니다. 미란과 함께 백화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반가워서 손을 들어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그 생각은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윤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추석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혼자 떡을 빚고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잊혀진 것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눈을 떴지만 세상이 뿌옇게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덜 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떴지만 여전히 세상은 흐릿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물건의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가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을 짚는 순간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려 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도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 가기에는 불안했습니다.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야, 나 눈이 잘 안 보여. 어떡하지?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는 정희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감지하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춘자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정희를 부축해 택시에 태우고 큰 병원 안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택시 안에서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병증입니다.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백내장도 함께 왔고요. 정희는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약을 제때 먹지 못했고 식사 조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론 성공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정희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그 공간에서 이제 발을 떼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겠습니까? 손님과 돈을 주고받는 것도 재료를 손질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춘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어? 이런 상황인데 조카라도 알아야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걔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연락해봐야 부담만 줄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춘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알아야 해. 이모가 키워준 조카인데 이럴 때 힘이 되어줘야지. 결국 춘자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의 상태를 설명하자 전화 너머에서 도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모가? 그게 정말이에요?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게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놀라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조카의 얼굴에 정희는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시야 때문에 그의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을 안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제가 모시고 병원 갔을 텐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란도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혼자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 말에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내가 키운 아이는 다르구나. 힘들 때 찾아와 주는구나. 30년을 키웠잖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이모는 괜찮아. 춘자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모. 저희가 모셔야죠.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럴 때 제가 힘이 되어드려야죠. 도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시야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란도 정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정희는 감격했습니다. 결혼하고 멀어졌던 조카가, 며느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줄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정희가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윤은 미란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모가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거 맞아? 응,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뇨 합병증이래. 거의 실명 수준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계획 실행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네. 미라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희가 볼 수 없어서 다행인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춘자만이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고. 도윤 부부가 나타난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춘자는 정희에게 조심하라고, 너무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조카를 믿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조카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춘자도 도와주고 있고. 이모, 눈이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혼자 사세요? 가습을 켜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제가 못 봐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사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제가 매일 식사도 차려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갈게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말에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불안했고 넘어질까봐 집안에서도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마다 불이 제대로 켜졌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한테 폐가 될까봐. 신혼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요.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모를 모실 차례죠.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같이 사시면서 저희가 돌봐드리게 해주세요. 이모, 저 정말 걱정돼요.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이나 멀어졌던 조카가 자신을 다시 찾아와 모시겠다고 하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정희는 도윤 부부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도 대부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새로운 집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도윤이 마련해준 방도 아늑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방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흐릿하게라도 방 안을 둘러보며 정희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퇴근하면 정희의 방으로 들어와 안부를 물었고 미라는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부드러운 반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30년을 키운 보람이 있네. 정희는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도윤이 이렇게 보답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효자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 다정함이 점점 사라지고 날이 갈수록 건조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여기 두시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죠. 안 보이시면 더 조심하셔야지. 작은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시력이 나빠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라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어느 날 정희는 남편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와 낡은 일기장. 남편이 평생 차고 다니던 시계였고 결혼 초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혹시 내 물건들 어디 갔는지 아니? 서랍에 넣어뒀던 상자가 안 보이는데. 미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차피 안 보이시잖아요. 집도 좁은데 쓸데없는 거 쌓아두면 어떡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남편 유품인데 제일 아끼던 거였어. 이미 버렸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신 분 물건이잖아요. 쓸데없이 집만 어지럽혀요. 미란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볼 수 있을까? 벌써 수거 나갔어요. 어머니, 이제 과거는 잊으시고 현재를 사세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때문에 눈물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촉감은 뚜렷했습니다. 남편의 시계와 일기장.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버려지다니. 정희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물건을 지키지 못했어요. 춘자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도윤을 믿고 싶었습니다. 미란이 잠깐 실수한 것일 거라고,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춘자는 정희가 걱정되어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도윤이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정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다 좋아. 애들이 잘해줘. 밥도 잘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하지만 춘자는 눈치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것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끝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진짜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 한번 놀러 가도 돼? 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나 좀 피곤해서 다음에 봐. 도윤이네도 바쁘고. 전화를 끄는 춘자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알아보았습니다. 정희가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네, 수술하면 시력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망막 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얼마나 드나요? 춘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정희의 수술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온 춘자에게 정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희는 춘자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써? 그건 내 노후 자금인데. 됐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돈 많아. 부동산 일하면서 모은 거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내 말 들어. 내가 눈 뜨는 게 더 중요해. 이대로 살 순 없잖아. 춘자의 강권에 정희는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윤 부부는 수술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춘자가 비용을 댄다니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수술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럼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 도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백내장 제거와 망막 치료를 함께 진행했고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붕대를 풀었을 때 정희는 세상이 다시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물건의 윤곽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병실 창밖의 나무도 하늘도 구름도 모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여. 다시 보여.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고 병실을 둘러보고 춘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내 말 잘 들어. 아직 도윤한테는 내 눈이 나았다고 말하지 마.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인데. 도윤이도 기뻐할 텐데. 춘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병실 문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저번에 내가 내 집에 갔을 때 도윤이가 내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 그리고 미란이는 내 통장을 찾고 있었어. 뭔가 수상해. 그게 그냥 정리하려고 그랬겠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뭔가 찾고 있었어. 조금만 더 지켜봐. 내 눈이 나았다는 걸 숨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 제발 부탁이야. 정희는 춘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춘자는 항상 사람을 잘 봤고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며칠만 지켜볼게.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고 물건을 더듬거렸습니다. 허공을 더듬으며 벽을 짚어가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의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희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에휴, 정말. 하루 종일 돌봐드리느라 지쳐 죽겠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뒷방에서 미란이 도윤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좀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서류만 받아내면 돼. 도윤의 대답에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끝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서류는 또 무슨 서류일까? 정희는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충격적인 대화들을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금이 간 부분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보인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다음 날 저녁 거실에서 도윤과 미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재개발 들어온다잖아. 이모 집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명의만 넘기면 돼. 이모는 눈도 안 보이는데 뭘 알겠어? 최소 몇 억은 나올 거래. 이모 집이 핵심 구역이라고. 그럼 우리 빚 다 갚고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겠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이유였구나. 갑자기 찾아온 효심의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정희는 조용히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방문을 잠그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춘자야, 내 말이 맞았어. 재개발 때문에 날 데려온 거야. 집을 노리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정희야,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 계속 눈이 안 보이는 척하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지켜봐. 내가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도와줄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나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춘자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정희가 산책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춘자는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벽시계 안에 정희방 책장 뒤에 부엌 선반 사이에 모든 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놈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될 거야.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춘자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대화 녹음, 영상, 문자 메시지 모두요.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부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보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할 때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은 선명한 자신의 눈을.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다 지켜볼 거야.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도윤과 미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대? 최소 몇 억은 나올 거래. 이모 집이 좋은 위치라고. 그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지? 정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 함께 살자고 한 이유, 눈물까지 흘리며 효도를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척했습니다. 더듬거리며 식탁에 앉았고 미란이 건네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밥상을 차리는 모습도, 도윤이 핸드폰만 보며 무심하게 앉아 있는 모습도. 어머니, 오늘 중요한 서류 좀 확인해야 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복지 관련 서류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시각장애인 복지 혜택이요. 서명만 하시면 매달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서류를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도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서류를 살폈습니다. 서류 제목을 보니 일반적인 복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부동산 처분 권한 위임장.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복지 서류 맞니?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요즘은 복지 서류가 복잡해서 그래요.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요. 이거 하시면 정부에서 관리해주고 어머니한테 유리하게 처리해준대요. 도윤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어머니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저를 믿으시죠? 미란이 정희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정희는 그 속에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것입니다. 눈먼 노인을 속여서. 하지만 정희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서명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비스듬하게 쓰거나 글자를 흘려서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니? 잘 안 보여서. 네, 잘하셨어요. 완벽해요. 도윤이 서류를 챙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도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오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조용히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야, 내 말이 맞았어. 이 사람들 뭔가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고 해. 재산 관련된 것 같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희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춘자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법무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내 재산 보호 조치 해놓을게. 그리고 재개발 관련 서류도 확인해 볼게. 며칠 후
춘자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희의 집 주변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야, 큰일이야. 내 집 말고도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잖아. 그게 진짜 핵심 자산이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건물이 재개발 대상인데 거기서 나올 보상금이 엄청나대. 상가. 아, 남편이 남겨준 그 건물. 응.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세로 20억이 넘는데 재개발 후에는 더 오를 거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했던 작은 상가 건물.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세를 주고 관리인에게 맡겨두어서 정희는 그저 매달 월세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노리는 게 그것까지. 그렇지. 내 집은 사실 보상금이 크지 않아. 하지만 그 상가는 달라. 그리고 나 이미 조치해뒀어. 내 명의로 재산보호 신탁 걸어놨고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놨어.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부부는 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류 처리 잘 됐어? 응. 이모가 서명했어. 이제 명의만 넘기면 돼. 휴, 다행이다. 빚 톡촉 전화 오는 거 진짜 스트레스였어.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나. 정희는 방문 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끝까지 봐야 해. 며칠 후 미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방 청소 좀 하세요. 눈은 안 보여도 손은 멀쩡하잖아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일 다 해드릴 순 없어요. 심지어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정의만 빼놓고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시니까 대충 드셔도 되잖아요. 찬장 구석에 있던 남은 반찬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조차 조용히 받아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몰래 반찬을 가져다 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미치겠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내가 30년을 키웠는데. 정희는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거야. 정희는 매일 밤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도윤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어떻게 정의를 속이려는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이모,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거야? 솔직히 짜증나.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시설에 보내버릴까? 시설 비용도 만만찮은데. 그냥. 미란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녹음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럼 나도 끝까지 가볼게. 정희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를,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정기검진 날이에요. 도윤이 정희를 깨웠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준비할게. 옷을 챙겨 입고 나오니 미란이 차 키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도윤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차에 올라탄 정희는 미란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은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가끔 백미러로 정희를 훔쳐보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미란아, 병원이 이쪽에 있었나? 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다른 병원으로 가요. 더 좋은 선생님이 계시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차는 계속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달렸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벌판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점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한적한 교외 지역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멀리 편의점 하나가 보였고 몇 채의 낡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길을 좀 물어볼게요. 미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흘렀지만 미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미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겨울날 외진 곳에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하지만 정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춘자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희는 근처 편의점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을 헤치며 걸어가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점원이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야, 나 지금 어디 외진 곳에 있어. 미란이가 날 두고 갔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주소를 확인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춘자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간다. 경찰도 부를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 전화를 끊고 정희는 편의점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고맙습니다. 저 괜찮아요. 정희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춘자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찰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병원 간다고 데려왔다가 여기 두고 갔다고.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혹시 차량 블랙박스나 핸드폰 위치 추적 가능할까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미라는 정희를 두고 즉시 서울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미란이 정희를 내려놓고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말한 뒤 그대로 운전해서 떠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란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수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이에요. 금방 다시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미라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시간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정희를 찾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윤도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휴대폰 통화 기록에는 미란과의 통화 내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 됐어? 응, 이제 됐어. 집으로 가. 통화 시간은 미란이 정희를 두고 떠난 직후였습니다. 춘자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결정해야 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지?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해야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희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도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재산을 노렸는지, 그리고 오늘 자신을 버렸는지 증거가 있으신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모두 있습니다. 정희는 춘자가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간 녹화된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 부부가 정희를 학대하는 장면, 재산을 노리는 대화, 서류의 서명을 강요하는 모습,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노인 학대, 사기, 유기. 여러 혐의가 있네요.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발.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 부부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직 몰랐습니다. 정희는 춘자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도윤의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춘자는 정희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었고 따뜻한 식사를 차려 주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어. 다 끝날 거야. 춘자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춘자가 소개해준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사기, 노인학대, 유기, 재산 침탈 미수,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고요. 영상, 녹음, 문자, 통화 기록 모두 있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도 법적 효력이 없으니 재산은 안전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정희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윤정희. 아,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제 재산 말이에요. 재개발 관련해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개인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희의 옛집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 보상금은 예상보다 적다는 것, 하지만 정의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은 다르다는 것. 그 상가 건물 말씀이시죠? 그건 재개발 핵심 자산입니다. 입주권도 나오고 상가 분양권도 받을 수 있어요.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시세로 20억은 넘습니다. 재개발 후에는 30억 이상 예상되고요. 게다가 입주권까지 받으시면 정희는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윤 부부가 노린 집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자산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명의를 확실히 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도윤 부부가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법무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안 계세요? 저희 걱정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내 집 안 갈 거야.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가 실수로.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실수? 1시간 넘게 나를 추운 겨울날 외진 곳에 두고 간 게 실수니?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모, 제발. 오해해요. 미란이가 길을 잃어서. 도윤아,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개발. 내 집을 노린 거. 재산 위임장 받으려고 한 거. 다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다 증거가 있어. 녹음도 다 있고 영상도 다 있어. 곧 법원에서 보자.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 부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란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그래. 왜 하필 그날 버리려고 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형사 고소장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도윤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모가 우리를 고소했어? 미란도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도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본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영상, 녹음, 통화 기록 모두 명백합니다. 변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합의해 줄 리 없다는 것을. 도윤은 다시 정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정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받았을 때 도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 나를 추운 겨울날 버려놓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빚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정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는 너를 30년 키웠어.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학교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줬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했니? 이모. 눈먼 노인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제발. 한 번만. 나 이제 너를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남이야. 아니, 남만도 못한 사람이야. 정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춘자가 옆에서 정의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 넓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이 재개발 사업 최종 설명회를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의의 집을 넘겨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법적 다툼 중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곧 발표가 시작됩니다. 조합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재개발 지역 지도가 떴습니다. 여러 구역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의 구역별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윤은 정의의 옛집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을 보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다음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구역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시세대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상 보상금은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8천만 원이요? 조합원 자격도 없다고요? 네, 해당 구역은 도로 확장 예정지라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만 보상됩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노렸던 대박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몇 억을 기대했는데 고작 8천만 원이라니.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선명한 눈빛으로. 춘자가 옆에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의는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지금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더듬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윤을 지나쳐 조합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아, 윤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관계자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희는 VIP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다른 지도가 떴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상가 건물이 표시되었습니다. 건물 주변에 빨간색으로 핵심 자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번 재개발의 핵심 자산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물론이고 사업 수익 배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23억, 재개발 후에는 40억 이상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축 상가 분양권 2개가 나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정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시장에서 장사하던 노인이 이런 자산가였다니.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노린 건 쓰레기였어.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모는 눈이 멀지 않았어.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우리 완전히 망했어. 이모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우리가 속은 거야. 정희는 회의를 마치고 도윤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눈이, 내가 언제 눈이 안 보인다고 했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다 보고 있었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눈이 안 보인 게 아니라 너희를 믿지 않았을 뿐이야. 도윤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내가 노린 집은 껍데기였어. 진짜 재산은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거야. 시장에서 젓갈 팔아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모은 거야. 정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걸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한테 줄 수는 없지. 30년을 키워줬더니 나를 속이고 버리는 게 보답이더라.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도윤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모, 제발 저 한 번만 이모라고 부르지 마. 난 내 이모가 아니야. 넌 내 조카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정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춘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끝났어.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윤 부부는 노인학대, 사기미수, 유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미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범죄 기록 때문에 재취업도 어려웠습니다. 미란도 보험회사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도 압류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정인데 30년이 아깝지 않아. 그 세월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지. 정희는 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야. 40년을 함께한 너.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가 진짜 내 가족이야. 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래. 정희야,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한편에 작은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희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춘자와 함께 그리고 몇몇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반찬 포장 부탁드려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맛은 여전했고 소문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세요? 정희가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혼자 사세요. 그럼 이거 가져다 드리세요. 무료예요. 정희는 따뜻한 반찬 여러 가지를 담아주었습니다. 손님이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돈 안 받아요. 대신 자주 들러서 안부 전해주세요. 이 가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희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시락을 만들어 직접 배달했습니다. 내가 외로움이 뭔지 아니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니까.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정희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수익금으로 정희는 작은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밝은 눈 재단. 시력을 잃은 노인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저처럼 눈이 다시 보이는 기적을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요. 재단을 통해 매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수술받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세상이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춘자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후회 안 해?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조카였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게 된 것 같아.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잖아. 그래,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빚을 갚느라 고생한다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거야. 어느 날 정희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춘자와 함께 꽃을 들고 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재산 잘 지켰어요. 그리고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외로운 어르신들, 아픈 어르신들 돕는 일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일은 미안해요. 제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놓아줬어요. 그 아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정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며칠 후 정희와 춘자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정희와 춘자는 백사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자야, 다음에는 어디 갈까? 내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 유럽. 유럽? 좋지. 우리 나이에 뭘 못해. 가자. 두 사람은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가게는 번창했고 재단은 많은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정희는 이제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천사 할머니,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재단 설립한 정희 할머니. 하지만 정희는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에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윤정희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도윤 형 친구입니다. 형이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하지만 형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그 눈물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날 속였는데 이제 와서 눈물이 진심일까요?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해주세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라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모가 아니라고.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줘도. 아니야. 내가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또다시 속을 수 있어. 나는 이제 강해졌어.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아.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지 않아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믿어. 정희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1년 후 정희의 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시력 회복 수술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정희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럴 때마다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안 받으셨으면 해서요. 어느 봄날 정희와 춘자는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를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참 멀리 왔다. 그러게.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그럼 내가 시장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젓갈 시식시켜줬잖아. 맞아. 그때부터 우리 친구였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눈도 밝고 마음도 밝아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산 하루였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며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일기를 덮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조카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정희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